집이 생각보다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방마다 앤드류에 대한 기억, 부엌에서 들었던 웃음소리, 거실에서 책을 읽던 조용한 콧노래, 일하러 나가기 전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던 모습 등이 울려 퍼졌죠. 하지만 이제 그런 소리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누르는 억압적인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단순히 소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이 상징하는 것의 무게, 앤드류의 죽음이 남긴 커다란 구멍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앤드류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거나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책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침실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공유했던 삶의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죠. 루카스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앤드류를 우상화하며 항상 가까이 지냈습니다. 둘은 스포츠, 늦은 밤 인생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농담으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후 루카스는 자기 자신 속으로 후퇴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 그를 정의하던 활기찬 에너지가 사라지고 예전의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방에서 몇 시간 동안 혼자 지냈고 휴대폰 화면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가 아직 깨어있다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가끔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은 채 정처 없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죠. 나는 그를 돕고 싶었고 그가 어떤 어두운 곳으로 숨어든 그를 다시 끌어내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슬픔은 이상한 것이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자신을 고립시키죠. 그리고 저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그 고통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책상에 격려의 메모를 남기고 필요할 때 제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등 작은 방법으로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그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세상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 대화를 나누며 슬픔의 조각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성스러운 순간이 되었고 상실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이어주는 연약한 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면서 무언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함께 애도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깝게, 더 친밀해졌습니다. 루카스가 소파에 앉아 앤드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곤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면서도 무언가 말하지 못한 무언가로 가득 차서 오래 머물렀어요. 아니면 제 상상력이 장난을 쳐서 모든 몸짓과 눈빛을 증폭시킨 것일 수도 있고 저도 연결고리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서로에게 매달린 두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우리 둘 중 누구도 감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가족애와 다른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날이 갈수록 정의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 함께 앉아 있는데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부드럽고 부드러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침묵을 깨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한꺼번에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든 적 있어요. 그 질문의 깊이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연약함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우리가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의 말과 감정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제 심장이 뛰고 그의 존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안의 공허함을 채우는 방식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논리와 이성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계속 남아서 제 결심의 가장자리를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앤드류가 좋아하는 옛날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루카스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은 희미한 조명이었고 텔레비전의 깜빡이는 불빛이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사려 깊고 거의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아버지는 감정에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간신히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당황하여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에 대한 앤드류의 기대는 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루카스의 푸른 눈동자가 제가 대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대답을 찾고 있는 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말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안정시키며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는 우리가 계속 살기를, 다시 기쁨을 찾기를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요? 루카스는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은 무겁고 대답할 수 없는 채로 우리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앤드류를 기리면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말을 하려고 애쓰는 대신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부드럽게 꽉 잡았습니다. 그의 피부가 제 피부에 닿았을 때 따뜻했고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슬픔은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라는 공통된 이해로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슬픔의 무게는 두껍고 말하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었지만 단순한 말을 넘어선 연결과 이해의 불꽃, 다른 무언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저는 루카스가 엄마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고통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저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기적으로 저도 루카스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루카스는 저를 더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진해 보였던 그는 제가 저녁을 요리하는 동안 주방에서 저와 함께 야채를 썰거나 냄비를 저으며 조용히 앤드류를 떠올리게 하는 능숙한 솜씨로 저어주곤 했습니다. 다른 때는 현관에서 제 옆에 앉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만족했습니다. 가끔은 제 침실문 앞에 서서 빨래를 개거나 서랍을 정리하는 저를 바라보며 시선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편안하고 친숙하면서도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앤드류가 세상을 떠나기 전의 유대감과는 다른 새로운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표면 아래에서 전기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제게 머무는 그의 시선, 가슴을 조여오는 그의 눈빛,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가 제 눈꼬리 쪽에서 저를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시선을 맞추기 위해 고개를 돌리자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그 표정에서 상처받은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아니었죠.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무언가를 자극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어느 날 오후 늦여름 바람이 나무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현관에 함께 앉아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의 어조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제 맥박이 빨라질 정도로 강렬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물어보시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손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요즘 달라 보여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의 말은 제가 억누르고 있던 바로 그 생각을 울리면서 제 안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투명했던 걸까?
아니면 루카스가 다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거짓말을 배신했지만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적응하는 중이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정적은 무거웠고 감히 말하지 못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그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더 짙어졌고 무시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무심코 손을 스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서로에게 집착하는 두 사람이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슬픔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제가 되돌릴 수 없는, 어쩌면 되돌리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변해버렸어요. 밖의 폭풍이 안에 혼란을 반영하는 비오는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집은 창문에 부딪히는 리드미컬한 빗소리와 가끔 벽난로에서 나는 딱딱한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루카스와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깜빡이는 불빛이 벽에 불안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마치 우주 자체가 곧 무언가 변화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이의 공기는 충전되어 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루카스가 침묵을 깨고 갑자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망설이는 듯하면서도 가슴을 조이는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려서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별로요. 저녁 내내 내 마음은 슬픔, 죄책감, 그리움 등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고 모두 풀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얽혀 있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내 몸에 손을 스쳤습니다. 그 접촉은 날카롭고 예기치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엄마, 나랑 척할 필요 없어요. 난 엄마가 보여요. 그의 말은 내 배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일상과 책임감 아래에 제 아픔을 묻어둔 채 척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스스로 강하다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눈에 담긴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함을 마주한 저는 더 이상 가식적인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었죠. 제 자신을 멈추기도 전에 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얼어붙어 목에 숨이 막혔지만 손을 떼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그 순간을 음미하듯 눈을 살짝 감은 채 제 손길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주 작은 몸짓이었지만 우리 둘 다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것처럼 기념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저는 그보다는 제 자신에게 더 많이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혹은 하려고 하는 일의 무게가 무겁고 숨이 막힐 정도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도 저는 도저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요. 그가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둘 중 누구도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입술은 부드러우면서도 절박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우리 둘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시험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부드러웠고 잠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 지속되었고 더 깊고 강렬한 무언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로 움직이며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저도 그의 어깨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이성적인 생각이 멈추라고,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물러서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손길에 반응하며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피부의 따뜻함, 내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의 안정감, 이 모든 것이 아프도록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우리가 넘나들던 경계와 흐릿했던 선을 잊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저를 보고 이해하고 원한다는 느낌을 주는 방식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헤어졌을 때 우리 둘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이마를 맞대고 몸을 안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안 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알아요. 그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너무 깊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모든 이유를 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논쟁을 벌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봐주기를 갈망하며 관계를 갈망하는 부분은 제 말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루카스,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알아낼 필요는 없어요. 그가 말했다. 그냥 여기 있어요. 나랑 같이. 그의 말에 나는 무장해제되어 마지막 남은 방어막까지 벗겨졌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그에게 몸을 기대어 그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팔이 저를 감싸 안아 더 가까이 끌어당기자 세상이 사라지고 밤의 조용한 친밀감 속에 우리 둘만 남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고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긴 채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모든 접촉과 속삭이는 숨소리가 마치 계시처럼 느껴졌고 항상 존재했지만 이제야 빛을 발하는 유대감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취하고 압도적이었고 영원히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처음으로 저는 단순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마자 현실이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무게가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함과 결단력이 뒤섞인 루카스의 눈을 바라보면서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엄지손가락으로 제 뺨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부담도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요. 그의 말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제 생각의 가장자리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헤어졌을 때 우리가 해냈던 일의 현실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왠지 방이 더 작게 느껴졌고 우리가 한 행동의 무게로 공기가 두꺼워졌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가슴이 조여왔고 그 순간에 엄청난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루카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우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그가 떨리지만 제 공포를 뚫을 만큼 안정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방어적인 태도가 전혀 없었고 오직 솔직함만이 느껴져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더 조용히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배를 때리는 주먹처럼 제게 충격을 주었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눈, 그리움과 연약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통째로 삼킬 것 같은 숨막히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내 일부는 비명을 지르고 그를 밀어내고 수치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내 방에 갇히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지우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사이에 그 무엇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에 침입한 덩굴처럼 뒤틀어져 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 더 어둡고 위험한 부분은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더 깊고 원초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앤드류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저는 슬픔에 빠져 있거나 예전의 제 모습에 집착하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느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해받고 욕망.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그 느낌은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의 강렬한 시선 아래서 결심이 흔들렸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마치 제가 필사적으로 다시 세우려고 애쓰는 벽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단호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안 될까요? 그는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의 말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어둠 속에 숨겨둘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순간의 경솔함이 아니라 신뢰와 경계, 그리고 제가 지킨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누가 알든 말든 상관없어요. 제가 생각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격했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에 관한 거야. 넌 내 의부사들이야, 루카스. 이게 뭐든 간에 괜찮지 않아. 그는 내 말에 움찔했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사회의 기준으로는 괜찮지 않을 수도 있죠. 그는 좌절감에 찬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가요? 나는 대답하고 논쟁하고 그가 틀린 이유를 정확히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나요? 세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외로울 때 서로에게 위로와 연결, 위안을 구하는 두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제 이성적인 부분, 여전히 도덕과 이성에 집착하는 부분은 놓아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마침내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면서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그렉이 알면, 누군가 알면 그를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파괴할 거예요. 루카스는 내 말을 처리하면서 턱을 괴고 고개를 돌렸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으로 무거워진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다시 제 얼굴을 마주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체념의 눈빛이 깜빡였지만 다른 무언가, 완고하고 가차없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는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까요?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저는 목에 걸린 덩어리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침을 세게 삼켰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불확실성의 무게에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 같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봐야죠. 그의 시선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꼼짝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그는 패배감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는 목소리의 긴장감이 그의 진심을 드러내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다른 말 없이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뻗자마자 그는 잠시 멈춰서서 어깨 너머로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내가 한 모든 말은 진심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단 1초도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고 저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까지 모든 접촉, 모든 키스, 속삭이던 고백을 되풀이하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죄책감이 날카롭고 끈질기게 저를 갉아먹었지만 그 밑에는 부인할 수 없는 흥분과 가능성의 불꽃이 꺼지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인한 판단착오였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별표, 우리 별표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끝없이 이어졌고,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집안의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죄책감이나 흥분만이 아니라 두 가지 감정이 서로 얽혀서 저를 숨막히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만 알았죠. 그 후 며칠은 긴장된 시선과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루카스는 늘 그랬던 것처럼 집안일을 돕고 농담을 던지는 등 평범한 척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언의 그리움으로 무거웠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세상이 잠시 멈춰버린 것 같았고 우리가 공유했던 것의 무게와 그에 따른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이젠 끝내야 한다고, 한 번 그 선을 넘은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많이 넘어섰다고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아무리 마음속으로 그 말을 되풀이해도 도저히 고쳐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대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우리 둘을 누르고 있었고 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익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일 무렵 저는 현관 계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는 루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너무 어려 보였고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어깨가 살짝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고 그를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과 더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루카스, 나는 내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는 바로 고개를 돌려 나를 보지 않고 나무 너머 먼 곳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참 동안은 바람에 나뭇잎이 희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억지로 지은 작은 미소로 감추려고 애썼다. 알겠어요. 그는 속삭이는 소리만 겨우 넘긴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제 기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솔직한 대답은 내 속을 한방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감정은 슬픔이나 외로움 또는 다른 일시적인 감정의 산물일 뿐이라고 그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옳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낀 감정은 단순히 지우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현실적이고 생생하며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감정 역시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면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 말이 내 입술을 떠나자마자 나는 그의 눈에서 체념으로 빠르게 가려진 고통의 깜박임, 즉 무언가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저를 완전히 마주 보았고 그의 시선은 놓아주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외우려는 듯이 저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한 후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관심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며 위로와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경계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말을 듣고 안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저를 그런 식으로 심지어 멀리서도 조용히 계속 돌봐줄 것이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는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관계의 근간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도 당신을 걱정해요. 마침내 목소리가 약간 꺾이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분리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냥 힘들어요. 맞아요. 나는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조여오면서 동의했다. 믿어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함께 앉아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은 점점 서늘해졌고 하늘은 어두워지면서 첫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루카스는 조용한 한숨을 내쉬며 청바지를 털어내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겠어요. 그의 말투는 가볍지만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빠가 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나는 작은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자, 루카스. 잘 자요. 엄마. 아들은 부드럽지만 씁쓸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사라져 현관에 저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가 했던 일의 무게가 다시 한번 제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고 정상성을 되찾기 위한 연약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진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맺은 관계는 항상 수면 아래의 그림자처럼 숨어있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앤드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의 빚을 졌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망과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둘 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밤을 향해 조용히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함께.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항상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것들, 즉 웃음과 조용한 순간, 앤드류에 대한 기억에 집중하며 유대감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긴장감은 계속 남아 있었고 우리가 넘은 선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죠. 루커스와 저 사이의 모든 눈빛에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의 그림자처럼 무언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일상에서 위안을 찾으며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식탁 세팅을 도왔고 우리가 회복하려던 깨지기 쉬운 균형을 깨뜨릴까 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치거나 우리의 눈이 방을 가로질러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고 찰나의 순간 우리가 억누르려고 애쓰던 감정의 강렬함으로 공기가 딱딱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한 명, 주로 이 고개를 돌리면 마법이 다시 걸리기 전에 마법이 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혹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이 아니라 학교, 음악, 책, 심지어 어릴 적 추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다이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의붓아들과 계모, 가족, 금지된 감정의 폭풍에 휩싸인 낯선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어떤 날은 그 그리움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루카스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저녁이 되면 저는 문간에서 그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루카스의 미소,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등 가끔은 앤드류와 너무도 닮아서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여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가 지금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는 그만의 독특한 무언가가 있었고 제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저를 끌어당기는 조용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린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그는 옆에 있는 쿠션을 두드렸다. 이리 와서 앉아. 요즘 너무 많은 일을 했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옆에 앉는다는 것이 벼랑 끝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위험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방법을 배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조심하면서 그와 합류했습니다. 우리 둘 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다큐멘터리가 배경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대신 우리는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찾아오곤 했던 동반자적인 침묵 속에 앉았습니다. 나름대로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잘하고 계세요. 제가 마침내 정적을 깨고 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그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저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안 그럴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린 이 일을 계속해야 해, 루카스.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알아요. 그가 후회 섞인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 탓은 아니에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실수를 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완전히는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에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의 시선이 무릎에 꽉 쥔 손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힘들어요. 가끔은 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부드럽게 바로잡았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죠. 때때로 숨이 막힌다고 느껴지더라도요. 그러자 그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가진 눈빛으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을 존중하고 싶지 않다면요? 숨이 막히고 잠시 동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선은 한 번 넘으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좋은 건 아니죠. 루카스는 반박하지 않았지만 그러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어깨를 살짝 축 늘어뜨렸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냥 예전 일이 그리워요. 나도 그래요. 내가 조용히 인정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함께, 하지만 다르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하루가 일주일로 바뀌면서 우리는 상호 존중과 신중한 거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의 균열을 천천히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고, 여전히 우리 사이의 끌림이 우리의 결심을 압도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픔과 외로움에 다시는 길을 잃지 않기로 결심하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어떤 선은 아무리 흐릿해도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